멘트, 시란 언어의 건축물이다 라고 하이데거는 말했습니다. 한편의 시는 시적 착상의 중심 이미지로부터 전개해서 발전해서 행과 연을 이루어 형상화가 됩니다. 그리하여 풍부하고 다양한 이미지들을 창조하여서 언어 구조체를 형성해 나갑니다. 그리고 중심 이미지의 주동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상상력입니다. 그러니까 현실 체험 혹은 대상에서 촉발된 착상 중심 이미지를 토대로 시라는 건축물로 완성되기까지 그 힘은 연상이나 상상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은유법에 대해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은유법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에도 은유법을 다룬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먼저 은유법의 표현법이 실제 활용되는 경우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은유적 표현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이나 개념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비유나 상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종합적인 표현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 뜻을 이론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 시를 쓰려고 하면 이를 활용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은유법은 시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고 또 은유법을 쓰지 않고서는 시를 쓸 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단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은유법을 실제로 시를 쓸 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보려고 그래요. 먼저 시를 쓸 때 은유적 표현을 잘하려면 어떻게 써야 할까? 자, 이 은유적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음과 같은 용어들의 개념을 이해하고 나가야 합니다. 첫째, 비유. 잘 알지요? 특정 대상을 다른 사물이나 현상에 빗대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은 호수요 라는 구절에서 마음을 호수에 비유해서 표현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 상징. 특정 대상이나 이미지가 다른 대상이나 개념을 상징하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밤하늘의 별들은 나의 꿈과 희망이다, 이런 표현을 했다 할 것 같으면 이 구절에서 밤하늘의 별들이 바로 꿈과 희망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자, 이런 상징법도 시에서 많이 써요. 그 다음 세 번째, 알레고리. 알레고리는 비유나 상징을 결합한 형태가 되는 것인데 하나의 작품 속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썼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토끼와 거북이를 각각 인간의 속성에 비유하면서도 경쟁에서 승리와 패배에 대한 교훈도 담고 있죠. 토끼가 거북이한테 패배했던 교훈, 거북이가 승리했을 때 교훈, 이런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을 가리켜서 이런 어떤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면 이건 알레고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이미지즘. 이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나가는 시간에 많이 해봤죠. 이 이미지즘은 단어 자체보다는 시각적인 이미지를 강조해서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붉은 노을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라는 구절에서 붉은색 노을이라는 이미지가 감정을 더욱더 생생하게 전달해 준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 이미지를 쓴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설. 역설은 일반적인 상식과는 정반대되는 내용을 담은 표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고 유치한 그 깃발이라는 시에 나오죠. 요 구절에서 소리가 없다는 것은 소리가 없는데 어떻게 아우성이 됩니까? 이런 모순적인 상황에서 아우성이라는 아주 강렬한 느낌을 전달해 주는 것, 이런 경우를 역설이라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은 그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해서 자신만의 개성 있는 은유적 표현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적절한 비유와 상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상상력과 창의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시나 문학 작품들을 읽고 감상하는 가운데 그 상상력이 도움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시쓰기에서 은유적 표현을 잘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사물을 깊이 관찰하고 상상을 해야 된다. 자, 은유는 두 사물의 유사점을 발견하고 이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물을 깊이 관찰하고 상상하는 것은 은유적 표현을 위한 첫걸음이 된다는 얘기예요. 사물의 외형적인 특징뿐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의미와 감정까지 살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꽃은 사랑의 상징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면 이게 지금 은유법 아닙니까? 이는 은유를, 꽃은 외형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유로 사용하는 거예요. 사랑도 또한 꽃처럼 아름다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꽃하고 사랑하고 표현하는데 서로 연결이 되는, 자주 사용되는 소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러한 그 특징을 바탕으로 해서 꽃을 사랑의 상징으로 은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새로운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봐야 합니다. 은유는 두 사물 간의 기존의 의미를 뛰어넘는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랑은 불꽃이다, 이렇게 은유법을 썼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사랑은 일반적으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정으로 여겨지지요. 하지만은 아주 불꽃처럼 뜨겁고 격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이랬을 때 이러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해서 사랑을 불꽃으로 은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유기적인 연결을 이루어야 합니다. 은유는 두 사물의 유사점을 발견하고 이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두 사물의 연결이 아주 자연스럽고 유기적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은 바다이다. 자, 이 은유법을 사용했는데 사랑은 바다처럼 깊고 넓은 감정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바다 또한 깊고 넓은 공간이기 때문에 이게 은유법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특징을 찾아가지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사랑을 바다로 은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해야 합니다. 은유는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해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는 자꾸 얘기를 했는데 이걸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은유적 표현은 너무 직접적이거나 너무 명확해서도 안 돼요. 독자가 스스로 의미를 해석하고 상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대는 나의 별. 자, 이거 은유법이죠. 이 은유는 그대가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대는 나의 별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독자가 스스로 그대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상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 그 네 가지 점을 밝혀드렸는데 요걸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두고 은유적 표현을 쓸 때마다 시를 어떻게 은유적 표현을 쓸 것인가, 시의 이미지와 감정을 풍부하게 만드는데 이런 은유법을 씀으로 해서 표현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비슷한 은유를 몇 개 더 들어보죠. 삶은 여행이다. 삶은 다양한 경험을 여행에다 비유한 거 아닙니까? 시간은 흐르는 강이다. 자, 시간이 흘러가는 속도를 강의 흐름에 비유한 거 아닙니까? 꿈은 별이다. 자, 꿈을
별처럼 표현한 거죠. 마음은 바다이다. 마음이 넓고 깊은 의미를 바다에 비유한 거죠. 자, 이러한 예시들을 통해서 자신만의 독특하고 창의적인 은유적인 표현을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해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시 쓰기에서 은유적 표현을 잘하는 방법은 그러면 무엇일까? 이게 중요하죠. 첫째로 사물의 본질을 파악을 해야 합니다. 은유는 두 사물의 그 본질적인 유사점을 발견해 가지고 쓸 수 있다고 그랬죠. 따라서 시를 쓰기 전에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사랑을 꽃에다 비유한다고 합시다. 사랑의 본질은 아름다움이죠. 성장, 또 열정, 이런 게 사랑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사랑이 만개한 목련 같다, 이렇게 표현해 봐요. 이게 꽃하고 비유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독특한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은유는 기존의 관념을 뒤집거나 새로운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봄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기존의 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독특한 시각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을 불에 비유할 때 사랑의 열정과 파괴성을 강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타오르던 우리의 사랑도 언젠가 식어버린다면, 이런 상상력을 우리가 발현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자연스러운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은유는 두 사물의 본질적인 유사점을 발견해 가지고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억지스럽거나 낯선 표현은 오히려 독자의 이해를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들의 추억이 강물로 흐르다가 노을에 물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표현하면 돼요. 자연스럽게. 자, 그 다음 네 번째, 은유적 표현을 잘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 동일시를 통해서 표현을 해야 합니다. 두 사물을 동일시하는 것은 은유적 표현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죠. 예를 들어서 사랑은 불꽃이다와 같이 원관념하고 보조관념을 직접적으로 동일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사랑은 불꽃처럼 타오른다와 같이 두 사물의 특징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불꽃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동일시를 해버려도 좋고, 불꽃처럼 해가지고 처럼이란 말을 붙여서 직유법으로 해서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유추를 통해서 표현을 합니다. 자, 두 사물의 유사점을 유추하는 것은 짐작해 보는 것을 유추라고 그러죠. 은유적 표현은 또 다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은 바다이다 같이 두 사물의 특징을 유추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사랑은 바다처럼 끝이 없다와 같이 원관념하고 보조관념을 연결해서 표현하는 방법도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반전이나 역설을 통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기존의 관념을 뒤집거나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서 은유적 표현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은 죽음이다와 같이 사랑의 아름다움과 슬픔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그 예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상 은유적 표현은 시의 의미를 풍부하게 하고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았습니다. 따라서 시 쓰기에서 은유적 표현을 잘 활용하면은 보다 감각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해 볼까요? 첫째, 사물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을 기른다. 은유는 사물을 기존의 관념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익숙하게 보는 사물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유사한 특징을 찾아서 연결한다고 했습니다. 은유는 두 가지 사람으로 유사한 특징을 찾아서 연결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사랑은 불꽃이다 예를 지금까지 들었는데, 이 은유는 사랑하고 불꽃이 모두 열정적이거나 파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깔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은유는 때때로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그 상상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상상력을 발휘해서 독자에게 새로운 이미지를 제시하는 것이 은유적 표현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스모스가 안녕하고 미소를 짓는다, 이런 표현도 상상력이 발동한 거지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시의 전체적인 맥락과 조화를 이룹니다. 이 은유적 표현이 시의 주제나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으면 오히려 독자의 이해를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구리가 울자 나도 울었다, 이렇게 은유적 표현이라고 썼다고 그럽시다. 아무 연관성이 없지 않아요. 억지로 쓴 거잖아요. 개구리가 운다고 내가 울 이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오히려 독자의 이해를 방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로, 은유적 표현의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은유적 표현을 잘 활용하면 시의 의미를 풍부하게 하고 독자에게 새로운 감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했죠. 다음은 은유적 표현을 잘 활용한 시 예시입니다. 나태, 김춘수. 나의 침대는 바다처럼 넓고 깊다. 그 속에 나는 고래처럼 잠겨 있다. 자, 이 시는 침대를 바다에 비유를 해가지고 나태한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죠. 바다처럼 넓고 깊다는 표현은 침대가 넓고 편안하다는 뜻을 넘어가지고 나태한 사람이 현실에 안지하고 있다는 의미까지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래처럼 잠겨 있다는 표현은 나태한 사람이 현실에 깊게 빠져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은유적 표현이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은유적 표현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를 쓸 때 여러 기법들을 활용하면 은유적인 표현을 잘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 기법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직유법, 은유법, 강조법, 변화주기, 이런 기법들이 있죠. 이걸 자연스럽게 시에 녹아 들어야 합니다. 강제로 적용하기보다는 시의 주제와 분위기에 맞게 자연스럽게 은유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시에서 은유적 표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작품의 깊이와 복잡성, 그리고 정서적 울림을 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시를 쓰게 될 때 은유법을 염두에 두고 규칙적으로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기술과 마찬가지로 시에서 은유 사용도 연습을 통해야 향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글을 쓰고 다양한 은유적 표현을 실험을 해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기술을 다듬어 보기를 권합니다. 일단 은유 표현을 해 놓고 나서 은유가 의도한 메시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은유를 수정을 하면 됩니다. 시는 각 행과 은유를 완벽하게 다듬기 위해서 여러 그 초안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은유의 뉘앙스를 이해하고 시에서 그 사용법을 연습함으로 해서 독자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신선한 관점과 정서적 통찰력을 제공하는 구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은유법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를 하셨을 테니까 이제부터는 은유법을 활용해서 작시를 직접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봄날 풍경 고두석. 나날이 푸르러지는 5월을 찰칵찰칵 스마트폰에 담는다.
아내의 은빛 머리칼이 군데군데 덜 자란 잔디보다 눈부시고 아내의 주름 패인 이마는 보라색으로 치장한 제비꽃보다도 더 단아하다. 살포시 웃는 모습을 이빨 가지런히 모아서 사이사이 담고 보니 봄 햇살처럼 그윽한 웃음, 당신이 봄이다. 나는 봄 어깨에 기대어 걸었다. 예, 이상 이 시를 살펴보면은 온통 봄과 아내를 동일시 해가지고 온통 은유법을 사용해서 시를 지은 것이죠. 즉 아내의 은빛 머리칼은 제비꽃보다 더 단아하다 그랬습니다. 또 아내의 웃는 모습이 봄의 모습이고 나는 그 봄 어깨에 기대어 가듯이 아내의 어깨에 기대서 걸었다는 식구들이 전부 은유법입니다. 자, 오늘은 은유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